시니어밸리 TV입니다. 오늘 2월 25일자 뉴스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남가주 및 동부지역 시니어센터 그 실태 분석하고 그다음에 AI 기본법, 그다음에 코리안밸리 소식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남가주 한인 시니어들이 지금 시니어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문제점이 핵심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가 65세 이상 한인 인구가 10년 새 69%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한인 시니어 인구 증가하고 그다음에 거주지가 LA 도심에서 이탈해서 오렌지 카운티라든지 이런 외곽 지역으로 주거 이동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18%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빈곤입니다. 2명 중 1명이 저소득층이고 4명 중 1명이 극빈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고령 한인 인구 내의 그 심각한 소득 불평등하고 빈곤율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언어 장벽입니다. 통계적으로 89%, 그러니까 거의 90%에 가깝죠. 10명 중 9명은 지금 언어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활하지 못한 영어로 인해서 정보 습득이 어렵고 그리고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남가주 한인 인구가 전례 없이 증가했습니다. 무려 69%나 증가했는데 지금 현재 한인 시니어 인구는 2011년도에 5만 명 정도였다가 2021년도 10년 사이에 지금 현재 8만 4천여 명입니다. 대략적인 추산치인데요. 하여튼 인구 5만 명에서 8만 4천 명으로 65세 인구가 69%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LA를 벗어나서 도심에서 벗어나서 어바인이라든지 또는 오렌지 카운티 이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도심에서 벗어나서 외곽 지역으로 많이 이동함에 따라서 인구 중심축이 이제 바뀜에 따라서 복지라든지 지원 서비스의 지원 재배치가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샌버나디노 카운티, 필랜 빅토빌 지역으로도 시니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감춰진 빈곤의 실체인데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거주지 이동에 따라서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5%,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극빈층이고 저소득층이 무려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인구, 그러니까 65세 이상 한인 시니어 인구의 60%가 주거비라든지 식료품비, 의료비 지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가주 지역의 렌트비 상승, 그 다음에 고물가, 이것이 이중고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언어 장벽이 89%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명 중 9명이 언어적 고립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미국 내 다른 아시안 그룹과 비교해도 한인 노년층 인구가 굉장히 영어 구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어 불편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생존을 위한 정보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사실 권리가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어 문제에 있어서 40% 이상이 언어 문제로 공공지원 서비스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문제가 빈곤을 더욱더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니어 센터가 여가 시설이 아닌 생존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료 식료품을 배급받고 서류 번역 및 대행, 행정 지원 서비스, 메디케어, 아파트 신청 이런 생계에 해당하는 필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센터가 필수적인데 한인 센터들이 있어도 사실은 유명무실한 상태고, 그래서 시니어 센터의 활성화가 아주 시급한 형편입니다. 영어가 불편한 80% 이상의 노인들에게 센터 방문이 취미생활이 아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곤층이 급증하고 민원 수요도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행정 인력도 부족하고 민간 후원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급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곤층 시니어들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순한 후원을 넘어선 구조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인 시니어들이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이 빈곤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니어 센터의 단순 커뮤니티가 아닌 사회적인 안전망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빈곤이라든지 언어 장벽, 그다음에 고령화 인구 증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니어 센터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의 후원을 넘어서 공공 차원의 행정력 지원과 체계적인 예산 확충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매거진 후원하는 분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빅터밸리 복음교회에서 3월 1일 오후 3시에 담임 목사 취임 및 명예 장로 임직 안수 집사 취임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후 식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본 것은 남가주 지역이고요. 지금 슬라이드는 동부 지역입니다. 뉴욕, 뉴저지에도 한인 시니어들 인구가 급증하고 시니어 센터가 공급이 부족해서 굉장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원래 인구 25%, 그러니까 노인 65세 인구 20%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제외 국민은 4명 중 1명, 그러니까 25%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주 한인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한국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니고 사회적인 구조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이 포화 상태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이용자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이용자가 3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서 정원 초과, 그 다음에 전문 인력 부족, 이런 것들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제도적인 맹점이 있는데 메디칼이라고 그러죠. 메디칼이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는 노인 인구 비율이 더 심각합니다.
3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3명 중 1명, 3분의 1 이상이 시니어 케어를 필요하는 그 잠재적 수요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센터가 사회적 교류, 첫 번째가 사회적 교류. 시니어들이 그 고립감을 많이 느끼니까요. 사회적 교류가 필요하고, 두 번째 그 언어 장벽 있는 노인들에게 의료 상담이라든지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 지원 허브의 역할과, 세 번째는 운동 및 노래교실, 이런 신체 활동의 그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장벽만 해소하는 게 아니라 생활 지원이라든지 사회적 교류라든지 훨씬 더 많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하고 외로움을 치유하고 생활 정보를 또 습득하기 때문에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외롭고 답답한 마음도 풀고, 이래서 그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나 그 팬데믹 이후에 이용자 수가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그 억눌렸던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고령 인구 증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용자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버 캐패시티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뉴욕, 뉴저지의 센터, 시니어 센터가 약 20개 있는데 한 군데 평균 300명 이상의 그 인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정원 초과 상태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니어 센터도 부족한데 또 전문 인력까지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센터 문화가 정착된 지 이제 10년, 15년밖에 또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운동부라든지 뭐 특별 활동부, 이런 뭐 전문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강사와 인력이 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무작정 센터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센터뿐만 아니라 전문성 부족으로 인프라 자체가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이 메디칼이라고 그러죠. 요 가운데 부분은 메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하고 메디칼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메디나 메디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니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센터 이용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팽창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공간 및 시설 확충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험이라든지 정책적 지원, 이런 것이 지원으로 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주 한인 시니어들의 그 노인 케어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니어들의 그 실태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광고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HD 은혜교회에서 창립 7주년 특별 수요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부산 호산나 교회 유진소 담임 목사님입니다. 5시부터 식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시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3일부터는 은혜교회에서 이따 아카데미가 개강됩니다. 그래서 3월 3일 당일날 9시 30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리 접수 못하신 분들은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교시는 컴퓨터, 수화, 스마트폰이 있고 2교시는 컴퓨터, 스케치, 기타, 워십 댄스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제가 강의를 맡고 있는데 1, 2교시 1교시에도 하고 2교시에도 합니다. 그래서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1교시 선택하고 2교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교시에 스마트폰을 하고 2교시에 컴퓨터를 들을 수 있고 또 2교시에 스케치를 하면서 1교시에 컴퓨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 2교시 복수 선택이 가능하니까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합창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 22일 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죠. 그래서 양국이 서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교류하기로 MOU를 맺었는데 에너지, 자원, 기술 교류 외에도 AI 기본 사회에 대한 협력을 서로 하기로 했다는데 그 점이 특이해서 이번에 뉴스를 다뤄보기로 합니다. 지금 AI 기본 사회는 지금 미국에서 나타난 것은 실리콘밸리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한국의 AI 기본 사회 모델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실리콘밸리 모델은 빅테크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면은 그 돈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리콘밸리 모델인데 한국의 AI 기본사회 이 모델은 AI가 창출한 부를 시민의 헌법적 권리로 규정을 하고 국가가 공유해서 전체 국민에게 그 부를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AI의 특징은 AI 결실, 그러니까 AI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득은 특정 자본, 특정 기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생산성 향상으로 나오는 다양한 소득은 사회적 배당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전라도 신안군에서는 태양열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면은 그 주민들에게 1년에 500만 원인가요? 기본소득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민의 권리로 소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재투자를 하고 다시 또 소득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소득을 또 배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 기업이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헌법적 가치로서 기본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가 아닌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한국에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규제라든지 또는 빅테크 기업 몇몇 기업이 엄청난 부를 만들고 남은 돈을 기본적으로 조금씩 나눠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소득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있고 AI 안전연구소가 벌써 설립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조 원 규모의 그 국민성장펀드를 지금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75조, 그 다음에 정부 75조 이렇게 해서 총 150조 원을 마련해서 컴퓨팅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재화를 성장시켜서 그 발생한 수익을 전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공유한다는 겁니다. 기술 독재를 막고 AI 전략위원회에서 시민의 공론을 거쳐서 민주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룰라 대통령이 와서 AI 기본법에 대해서 지금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것인데 글로벌 파트너십이죠. 그래서 AI 기본 사회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또 룰라 대통령은 당시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실제로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그 기본소득법을 제정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예전에 룰라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절에 연평균 4%가 성장했던 그런 강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술력하고 또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또 브라질은 다양한 자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행해 본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AI 기본법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시장, 혁신, 분배 이런 것들이 한국과 브라질이 결합을 하면 완벽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자치단체장 할 때 그 지역 화폐 경험이 있고 또 브라질의 국가적 실험이 이번에 그 만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두 사람 모두 다 그 10대의 소년공 시절을 겪고 그 정치적 탄압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됐다는 점에서도 서로 의기투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표적인 게 그 속도와 집단 지성이죠. 한국은 근성이 빨리빨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빨리빨리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그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빨리빨리 이런 근성이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6년인데 2029년까지 이 3년간이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AI 기본 사회에서 세계의 표준을 만드는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브라질의 그 협력이 전략적 협력이
아주 적시타에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AI 기본법 이미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본 사회 법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재원 마련과 분배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인간답게 대한민국에서 AI 시대에 대한 세계적인 대안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점입니다. 다음은 코리안밸리 로컬 소식입니다. 이번에 쉐디 오아시스 캠프그라운드가 새롭게 단장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빅토빌에 그 캠핑장이 있다는 유명한 캠핑장이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쉐디 캠프그라운드가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1월 달에 345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60년 된 캠핑장인데요. 처음에는 코아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방치되어 있었는데 새롭게 매각이 되고 재단장된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코리안밸리 매거진을 광고로 후원하는 광고주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레베카 씨는 잘 아실 거예요. 홍보, 광고, 마케팅, 이번에 광고, 홍보, 마케팅, 올인원 서비스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넘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하시고요. 복잡한 리스 문제가 있으면 조셉 신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1.5세고 보이스카우트 대장도 하시고 아주 영어에 능통하시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보험이 필요하신 분은 건강보험 전문가인 이정순 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은행 지점장 뱅크 오브 은행장이고 지금 필렌에 거주하는 현지 거주 에이전트입니다. 다음에 땅 정지 작업이라든지 콘크리트 블럭, 펜스, 게이트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백스 조경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 일을 꼼꼼하게 하시고 사기치지 않고 일 잘하니까 믿고 맡겨보실 만한 분입니다. 필요하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주택계약과 부동산, 상속재산 이런 거 필요하신 분은 다니엘 송 리얼터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1.5세고 아주 유능한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유니티 보험에서 전면으로 코리안밸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쉐디 오아시스 캠프그라운드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 15번하고 스토다드웰 로드라고 있습니다. 그 스토다드웰 로드하고 그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주소는 16530 스토다드웰 로드입니다. 그래서 이 모하비 리버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강물이 많이 흘렀던가 봐요. 그렇지만 지금은 건천입니다. 하여튼 15번 고속도로하고 스토다드웰 거기에 교차 지점에 있습니다. 구글 맵으로 보면은 15번이 있고 15번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5에이커인데
기사에 보니까 실제로 그 개발된 부분은 10에이커라고 그럽니다. 요 부지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지이고요. 옆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스토다드웰 로드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게 방치되어 있던 것이 345만 불에 팔린 것이 고속철도가 건설돼서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가 데일 에반스 파크웨이입니다. 이게 15번이고요. 이 지금 빨간 원 안에가 빅토밸리 고속철역이 들어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 스토다드웰이 여기 있죠. 여기에 스토다드웰에서 데일 에반스까지 5마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역적으로 고속철역과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방치됐던 것을 345만 불에 거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967년 6월에 코아로 시작했습니다. 코아는 뭐 캠핑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캠핑 프랜차이즈죠. 미국하고 캐나다, 남미까지 캠프그라운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유명 지역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창기 때는 물도 흐르고 그쪽 지역이 지역으로서 굉장히 좋았던 모양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그 코아하고 이제 제휴가 종료되고 이제 소유주가 계속 변경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60년이 지나면서 개발을 안 하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운 소유주가 나타나서 전면적으로 새 단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 데저트에서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전략으로 그 건물을 그러니까 뭐 오래된 나무들 새로 단장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그 본관 건물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수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 전략 두 번째로는 하이 데저트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하이 데저트에 가면 갈 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유명한 캠프 그라운드로 다시 재단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치와 비전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주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고속철이 2029년도에 완공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고속철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뭐 이렇게 그 의문시하고 있는데 지금 라스베가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코리안밸리 매거진에서 사진으로 보였다시피 공사가 꾸준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초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이렇게 가는 그 15번을 따라서 가는 지금 고속철은 개인 사업이 아닙니다. 연방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2029년에는 완공이 되고, 고속철이 완공이 되고 렌초까지 포함해서 고속철역이 4개 생기죠. 빅토벨 지역에. 그렇게 생기고 이런 캠프그라운드까지 새로 단장을 하고 이러면 아마 이 지역이 황골 탈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치된 시설이 아닌 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시설이다. 그 다음에 관광객 유입으로 그 빅토빌 지역의 그 커뮤니티 경제 활성화에도 돕고, 아무래도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캠프그라운드가 있고 고속철역도 있고 이러면은 필렌 빅토빌 이쪽 지역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너가 뭐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캠프그라운드를 새롭게 꾸며서 쉐디 오아시스 캠프그라운드의 그 르네상스를 이루겠다고 하니까, 60년 된 역사 캠핑장이니까 현대적 감각, 그 다음에 또 자본이 잘 투자돼 가지고 빅토빌의 그 새로운 명소, 또 필수 방문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2월 25일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